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직접 발을 디디고 활동할 수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커다란 보물창고 화성은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체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태양계의 그 어떤 천체들보다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훗날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개척하려는 연구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역시 화성도 다른 행성들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혹독한 환경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천체에 비해서 화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그것은 화성의 양극에서 발견된 바로 극간 때문입니다. 화성의 극간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처음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처음 화성의 남극과 북극이 물얼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성의 극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화성의 양극, 즉 북극과 남극 지역에 형성되는 얼음으로 덮여진 희고 빛나는 지형입니다. 화성의 극간이 생성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성의 대기 구성 분포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대략 95% 비율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화성의 양쪽 극지방에 아주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면 바로 꽁꽁 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의 극간은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상층부는 이산화탄소가 응결되어 드라이 아이스로 형성되어 있고 하층부에는 물이 응결되어 얼음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화성의 극간은 태양 복사가 더 적어서 지표 온도가 낮으므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축소되는데 봄에서 여름에 걸쳐 극간은 급속히 축소되며 많은 구름이 발생하고 늦여름이 되면 극간은 거의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섭씨 영하 125도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 극간은 형성되는데 그 과정은 겨울 안개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마르스 오디세이가 보낸 데이터에 근거하여 화성 북극의 얼음 상태의 물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가 이산화탄소의 주기적 극점 아래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간의 존재 덕분에 화성에도 물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극간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물증으로도 통합니다. 즉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과연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류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만약 화성 극간에 있는 얼음을 모두 녹인다면 10m 이상 두께의 물로 화성의 전체 표면을 덮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성 남극에 얼음을 녹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강력한 온실가스인 프레온가스를 뿜어내는 공장을 만들어 화성의 온도를 높이게 된다면 극간의 얼음이 녹게 되고 그물이 증발해서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면 기상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시나리오를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 발생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지구에서 가져와 화성에 번식시키고 식물이 자랄 수 있을 만큼 토양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화성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야무진 계획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행되어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1000년에서 길게는 200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음을 녹여 어찌 해보려던 연구를 하던 중 유럽 우주국 ESA의 마스 익스프레스가 3년 동안 무려 29번이나 관측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레이더파가 얼음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내부 성분에 따라 전파가 각각 다르게 발생한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반사된 파장을 이용하여 극간 아래에 지름이 무려 20km나 되는 거대한 액체 호수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이 지형은 지구의 남극 지방에 존재하는 그린란드 빙하 밑에 있는 호수와 비슷했고 지구의 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화성 극간 밑의 실체가 진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화성의 극간 아래에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느닷없이 벼랑간 화성의 극간 아래 호수가 진흙일 수도 있다니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어쨌든 탐사선이 화성의 남극에 가서 수 킬로미터를 파내려가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만약 이것이 전부 물이 아니라 진흙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미지의 우주를 개척하기 위한 화성 탐사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합니다. 북반구의 북극, 그리고 남반구의 남극입니다. 지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면서 또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의 두 극단, 북극과 남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극입니다. 북극은 북극해 부분뿐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하며 남극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여러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극에 대해 사람들이 대륙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북극은 아시아나 아메리카 등과 같은 대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륙은 커다란 대륙 지각이 깊은 해저까지 단단히 이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북극은 대륙 지각이 없이 떠다니는 커다란 빙하이기 때문에 북극에 대륙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북극은 남극과 함께 지구의 기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북극은 적은 일사량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면 알베도로 인하여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보다 잃는 에너지가 더 많아 매우 기온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으로 인해 남극과 함께 전 지구의 기온을 일정 범위 안에 가두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베도란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1892년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지역에서 관측된 기온은 무려 섭씨 영하 67.3도였습니다. 하지만 북극 지방의 기단의 이동, 해류, 지형, 해빙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겨울에는 무려 30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백야 현상과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은 북극점이 남극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길어지며 각 북극점과 남극점에서는 1년 중 반이 낮이고 또 다른 반이 밤입니다. 백야는 위도 58.6도 이상인 지역에서 여름 동안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북극과 남극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위 두 지역뿐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야 현상은 위도 68.6도 이상인 지역에서 겨울 동안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극야라고 불리며 어떤 지역에서는 흑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극야와 백야는 서로 다른 반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북극에서 백야 현상이 일어나면 남극에서는 극야 현상이 일어나고 이와 반대로 남극에서 백야 현상이 일어나면 북극에서는 극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으로 신기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기루는 사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극해나 남극해 같은 극지방에서도 신기루가 발생합니다. 신기루는 상위 굴절하는 방향에 따라 상반굴절 신기루, 하반굴절 신기루, 그리고 측반굴절 신기루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북극해나 남극해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기루는 상반굴절 신기루입니다. 상반굴절 신기루는 또 다른 말로 빈스 현상이라고도 불리며 해수면의 공기가 몹시 차갑고 그 위를 지나는 대기의 온도가 따뜻할 경우 해수면 부근의 현저한 기온 역전으로 인해 빛이 굴절하게 되고 먼 곳에 있는 실물이 거꾸로 매달린 형태 혹은 솟아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경우 모두 신기류해상이 실물보다 위쪽에 형성하게 되는데 가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령선의 모습이 포착되었다며 재미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상반굴절 신기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극의 이상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극에서 오늘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여름 동안 북극의 고온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북극 바다의 얼음은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작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북극의 평균 온도는 현재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20년 북극의 평균 온도는 193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늦게 얼고 일찍 녹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단연빙, 즉 최소 몇 년간 녹지 않았던 얼음들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단연빙, 다른 말로 1년빙, 즉 1년 동안만 녹지 않는 얼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가 우려하던 얼음이 없는 북극이 찾아올 날이 멀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므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이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몰려온 기록적인 한파의 요인 중 하나로 북극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 진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지구의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남극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북극과 달리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의 약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이 얼음의 평균 두께만 해도 약 1.6km나 됩니다. 남극에는 대표적으로 남방 코끼리 물범, 외드레 물범, 얼룩무늬 물범, 남극 물개, 아델리 펭귄과 황제 펭귄, 그리고 모래시계 돌고래 등의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를 끄는 사실은 남극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데 가장 낮은 온도가 기록된 날은 1983년 7월 21일로 당시 구소련의 보스토크 남극 기지에서 측정된 온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섭씨 영하 89.2도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추운 온도로 인해 남극에서는 옷을 벗고 뛰어다녀도 절대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데 습도가 거의 없고 온도는 매우 낮은 극지방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래로 뒤덮여 있는 일반적인 사막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남극이 어떻게 사막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막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지역이 사막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질 특징이 아닌 연간 강수량으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평균 250mm 미만인 지역을 사막으로 정의하는데 남극의 연간 강수량은 그나마 강수량이 많은 해안가가 고작 200mm에 불과하고 내륙 지역은 이보다도 적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겨울에 발생하는 눈폭풍 또한 재미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눈폭풍의 풍속은 초당 60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이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입니다. 물론 눈폭풍이 남극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북아메리카 지역 등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눈폭풍과 남극의 눈폭풍은 그 색이나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남극에서 발생한 눈폭풍 중 가장 오래 관측된 것은 평균 초속 48m, 시속으로는 172.8km의 속도로 약 8시간 이상 지속된 것입니다. 이런 남극의 눈폭풍은 강력한 눈보라나 모래 등으로 시야가 심하게 제한되는 화이트아웃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사람이 화이트아웃에 갇히게 되면
지평선은 물론 하늘과 땅도 구분이 되지 않아 방향과 거리를 전혀 가늠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화이트아웃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선 앞서 이야기한 눈 폭풍 유형은 땅에 쌓였던 눈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지평선을 가리고 시야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강설 유형이 있는데, 이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지평선과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맑은 유형으로, 이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지만 땅이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얗게 보이며 거리와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안개 유형은 구분이 쉬운 지형지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개활지에서 지표면에 가까운 낮은 곳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서 지평선이 없어지고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 남극에서 벌어지는 이상현상에 대해 말해보자면, 지난해 3월 남극 최북단 반도 해안의 갈린데스 섬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연구기지에서 하얀 눈이 아닌 핏빛의 붉은 눈이 관측되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눈은 수박눈, 워터멜로 스노우라고도 불리는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1818년 5월 북극을 탐험하던 영국의 탐험가 존 로스도 이 수박눈을 발견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박눈의 붉은색의 원인으로 철성분의 퇴적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로버트 브라운 박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라고 불리는 녹조류가 만든 현상으로 밝혀졌으며, 이 녹조류는 얼어붙도록 매우 차가운 물에서 번성하는 친환성 생물입니다. 이 녹조류는 전 세계 고산지대의 만년설 혹은 극지방 해안에 널리 퍼져 있는 조류로, 추운 겨울에는 눈 속 깊은 곳에서 휴면기를 가지지만 눈이 녹으면 표면 위로 올라와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원래는 녹색의 조류이나 태양빛을 받으면 붉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수박눈이 이전부터 관찰되어 온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남극의 기온과 계속해서 녹고 있는 극지방의 빙하 등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신기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극지방의 환경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극한의 환경으로 지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두 극지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극지방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지구의 해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드넓은 지구의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아직까지 인류가 미치지 못한 신비로운 장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다인 심해저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탐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미지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해저에 속하는 독특한 지형인 해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구는 대륙 사면과 심해저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V자형의 깊은 골짜기입니다. 해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구의 평균 수심은 약 6km에서 11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해구는 대서양과 태평양과 같은 거대 해양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모두 대륙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며, 해구가 위치한 지역 주변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8곳의 해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하나는 인도양에, 4개는 대서양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태평양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위치하는 해구들은 대부분 서태평양에 몰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일까요? 해구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령의 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령이란 대양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위의 해양 분지보다 높이가 약 2,500m에서 3,000m가량 솟아오른 대규모의 해저 산맥을 말하며, 이 거대 해저 산맥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북극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해령의 중앙 정상부에는 깊이가 약 1,000m에 달하는 V자의 열곡이 존재합니다. 열곡이란 맨틀의 대류로 물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지구 내부의 열 분포가 불균일하면
멘틀 내에 대류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류가 용승하는 곳, 즉 해양의 찬 해수가 표층 해수를 제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곳에서 해저산맥, 즉 해령이 생기게 됩니다. 산맥의 꼭대기는 장력에 의해 지각이 갈라져 생긴 티민 열곡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V자 열곡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가운데 새로운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저에 존재하는 평야의 나이는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이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판, 즉 새로운 지각층이 멘틀 대륙에 의해 해령 중심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주변에 존재하는 대륙판과 충돌하여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소멸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해구입니다. 그렇게 해구는 일반적으로 좁고 긴 골짜기 형태의 지형을 띠고 대륙의 주변부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여러 해구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해구는 아마 마리아나 해구일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심연이 존재하는데 이 깊이는 무려 1984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심연이란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북태평양의 서쪽 대양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마리아나 제도와 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구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과 부딪히면서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흔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8,849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심을 자랑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압은 108.6메가파스칼로 이는 지상의 기압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인류는 1960년대 마리아나 해구에 위치한 챌린저 심연을 최초로 탐사하게 되는데 신발 밑창을 닮은 물고기, 빛을 내는 아귀과 물고기 등 신비한 생명체 등을 발견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물고기와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도 발견하게 됩니다. 챌린저 심연에는 열수 분출공이 존재하는데 열수 분출공이란 뜨거운 물인 열수가 제어로부터 솟아나오는 구멍으로 육상과 해저에 모두 존재하며 1977년 심해 탐사선 엘빈호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열수 분출공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는 광물이 풍부하게 녹아져 있어 미생물이 풍부하게 서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태평양에 위치하는 또 다른 해구, 일본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는 동일본 앞바다의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며 이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은 8,02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해구에서는 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데 일본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연안 지역인 산리쿠 해역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산리쿠 해역 지진, 일본 미야기현 동쪽 해역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미야기현 해역 지진,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후쿠시마현 해역 지진, 그리고 이바라키현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이바라키현 해역 지진과 일본 지바현의 보소 반도 동쪽 앞바다 태평양 해역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보소 해역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일본 해구이고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일본 국내 관측 사상 최대인 리터 규모 9.0의 지진도 바로 이 해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해구의 북쪽에는 또 다른 해구 쿠릴 캄차카 해구가 존재하는데 쿠릴 열도에서 동쪽으로 200km 부근에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캄차카 반도에 이르는 열도로서 오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존재합니다. 쿠릴 열도는 모두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판의 활동으로 인해 100개의 화산이 존재하며 이 중 무려 35개가 활화산입니다. 이곳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곳으로 향하면 알래스카 반도 부근에 위치한 알류산 해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알류산 해구는 알류투 해구라고도 불리며 동쪽의 알래스카 남해안에서부터 서쪽의 니어 제도 부근까지 뻗쳐 있습니다. 길이는 약 3,200km이고 해구 서쪽의 에투섬 앞바다에 알류산 해구의 치심부가 위치하는데 그 수심은 약 7,882m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류산 해구의 측면 경사는 안류산 열도 방향으로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해저 지형은 열도 방향으로 수많은 해곡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해곡이란 해저에 긴 함몰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평평한 바닷가 완만한 경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해구에 비해 수심이 얕고 짧은 길이의 좁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구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필리핀 제도 동쪽에 존재하는 필리핀 해구가 있습니다. 필리핀 해구는 시마르섬 북동 해역에서 할마헤라섬 북쪽까지 이르는 길이 약 1만 400km, 너비 약 30km의 해구로서 엠덴 해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이 해구를 처음으로 측량한 탐사선이 1927년 독일의 엠덴호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해구는 전 해역의 깊이가 6,00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1,540m로 마리아나 해구와 통가 해구에 이어 세 번째로 깊은 해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해구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깊이 약 1,400km, 너비 약 55km인 대해구 통가 해구가 존재합니다. 통가 해구는 1895년 영국의 펭기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해구의 중심부는 직선으로 남과 북으로 뻗어져 있는 모양에 북단은 북서쪽으로 구부러져 통가 제도와 사모아 제도 사이를 지나갑니다. 통가 해구는 평균 수심부가 7,000m나 되고 가장 깊은 최신부는 1,882m로 마리아나 해구에 이어 지구에서 두 번째로 깊은 수심을 자랑합니다. 이 통가 해구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태평양 대양저에 위치한 케르마데크 해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케르마데크 해구는 케르마테크 해령의 동쪽 경계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1,200km입니다. 케르마데크 해구의 최신부는 1,047m이며 이 해구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케르마데크 제도는 해구로 인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해구는 태평양의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해저 지형은 동부, 서부, 중부 이 세 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태평양의 서부 지역은 북쪽의 얄류산 해구에서 쿠릴, 일본 통가 해구를 거쳐 케르마데크 해구로 이어지는 구역을 따라 태평양 중부 지역과 구분되기 때문에 케르마데크 해구는 태평양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태평양에도 하나의 해구가 존재하는데 이 해구를 페루칠레 해구라고 부릅니다. 페루칠레 해구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발달되었으며 나즈카 해양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루칠레 해구는 길이 약 5,899km에 수심은 8,604m로 알려져 있으며 화라산 지대의 앞바다에 위치하여 배구나무로 이루어진 탄산염층 점토와 화산에 규조연리 등 다양한 해양 퇴적물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조연리란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규조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바다 및 엷은 노란색 또는 회백색의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말합니다. 규조류는 정교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유리 껍질 속에서 살아가는 조류입니다. 그리고 인도양에는 길이 4,600km, 최대 너비 30km에 이르는 자바 해구가 존재합니다. 자바 해구는 북쪽으로는 벵골만에서부터 남동쪽 끝으로는 티모르섬 근처까지 이르는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바섬 남쪽에 위치한 최대 수심부는 약 7,450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인도 제도의 덴틀리스 제도에서 동북쪽 끝에 위치한 페르토르코 해구가 있는데 이는 평균 깊이가 약 6,000m 이상이며 최신부는 약 8,648m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서양에 위치한 해구로는 사우스 샌드위치 해구가 있습니다. 이 해구는 대서양 남부에 존재하며 사우스 샌드위치라는 독특한 이름은 이 해구가 둘러싸고 있는 호 사운드 샌드위치 호에서 따와 명명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우스 샌드위치 호를 따라 큰 호를 그리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1,450km에 너비 약 90km이고 최신부는 8,264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의 바닷속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